오세훈, 구민정이 아닌 문재인이 진 것이다. 당권에 도전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인터뷰가 있습니다. 오세훈 인터뷰 정말 좋은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이 인터뷰를 같이 한번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자, 1문 1답입니다. 오세훈 많이 늙었어요. 오세훈 하면 좀 젊은 이미지가 좀 있었는데 이제 연세가 좀 있다 보니까 좀 늙은 모습이 보입니다. 아깝게 패배를 했다. 민주당 지지자를 1500명만 더 설득했으면 이겼을 텐데 아쉽다. 그래도 다른 통합당 후보들에 비해선 선전한 편이다. 민주당의 친문 실세는 거의 다 왔다 갔다. 오세훈 대 구민정이 아니라 오세훈 대 문재인의 대결이었다. 저는요 사실 여러분 오세훈은 솔직히 붙을 수 있었습니다. 오세훈은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황교안이 신경만 써줬으면, 황교안이 조금만 잘했었으면 오세훈은 이겼다. 구민정. 그런데 보세요. 민주당의 친문 실세는 거의 다 왔다 갔다. 구민정을 지원하느라고. 근데 오세훈은 아무런 당의 지원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오세훈은 그때 당시에 웬 이상한 젊은 애들, 좌파 애들이 와갖고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막 그랬어요. 그때도 당에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오세훈, 누군가는, 당 지도부의 누군가는 오세훈이 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저는 거의 정확한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황교안은 오세훈이 떨어지길 바랬다. 왜? 오세훈이 대권주자니까. 황교안은 오세훈이 떨어지길 바랬기 때문에 전혀 지원을 하지 않았다. 전혀 도와주지 않았다. 그리고 수도권이 오히려 불리해지도록 끝까지 막장의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줬다. 왜? 어차피 나는 떨어질 거거든. 황교안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어차피 나는 종로에서 이낙연 못 이겨. 그런데 애매하게 오세훈이 붙어버리면 내가 설 자리가 없잖아. 황교안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 선거를 한번 망치자. 수도권 선거를 조금만 말아먹으면 오세훈도 떨어질 거야. 이렇게 해서 결국엔 오세훈도 떨어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황교안이 조금만 오세훈을 도와주고 조금만 수도권의 분위기를 덜 망쳤다고 하면은 오세훈까지는 이겼다. 1500명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1500명만 더 가져왔으면 이겼다. 정계 은퇴할 생각은 없나? 정계 은퇴를 고민해야 될 상황이 아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오세훈만 찍어내면 다음 대선도 가능하다고 봤다. 오세훈만 떨어뜨리면 된다 하고 민주당은 봤고, 황교안도 오세훈, 홍준표 이런 내 대선주자, 대권 경쟁자들만 떨어뜨리면 내가 떨어져도 살 수 있어 라고 봤다. 당 안에서는 황교안이라는 적이 있었고, 당 밖에서는 민주당이라는 적과 맞서 싸운 오세훈. 정말 석패를 했습니다. 졌습니다. 졌지만 잘 싸웠다. 구민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낙연, 양정철, 임종석, 이인영 이곳으로 총출동했다. 난 정말 최선을 다했다. 언론과 유권자의 평가도 인색하지 않다. 정말 잘했습니다. 황교안이 당대표가 아니었으면 오세훈도 당선이 됐습니다. 통합당의 총선 패인이 뭐라고 생각하냐? 한마디로 리더십 부족이었다. 지난 1년은 보수층이 모인 광화문 전투에만 소진했을 뿐 중도층까지 마음을 얻어야 되는 총선 전쟁에서 패했다. 황교안 전 대표의 리더십에 문제가 컸나? 내가 황 전 대표에게 정치적 상상력이 부족하다고 한 적이 있는데 이 말도 참다 한 거다. 저는요 사실 오세훈이 잘못한 게 요거라고 봅니다. 왜 참았나? 왜 참다 했냐? 참지 말았어야지. 저처럼. 이렇게 말아먹을 걸 직감했을 겁니다. 오세훈은. 그런데 만약에 오세훈이 황교안을 비판을 하면 또 내부 총질이 보니 막 또 난리가 났을 거예요. 이것도 일견 이해는 합니다. 저도 엄청나게 욕을 먹었으니까 황파들한테. 그것이 싫었기 때문에 아마도 오세훈도
말을 참다가 야 진짜 황교안 정말 정치적 상상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무엇이 승리의 열쇠인가 하는 로드맵이 있다면 나올 수 없는 선택을 계속했다. 계속 삽질만 했다. 계속 지는 짓만 했다. 선거법, 공수처법만 해도 단 한 줄도 못 고쳤다. 반성해야 된다. 공수처 더 나빠졌고 선거법 더 개판으로 선거법, 공수처 둘 중에 하나라도 막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둘 다 통과시켜줬는데 더 원래 원안보다 더 나빠지게 민주당이 유리하게 바뀌어서 통과가 됐죠. 이거 반성해야 된다. 이기는 방법을 몰랐다. 황교안은 철저하게 지는 짓만 했다. 네, 땡큐넥스트님이 공천 전에 비판해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공천 때문에 못했다. 공천 눈치 보고 내부 총질 프레임에 갇힐까봐 오세훈은 못했을 겁니다. 얘기를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본 거의 대부분의 정치인들 다 하는 얘기가 황교안 안 된다. 다 그 얘기 했어요. 근데 대놓고 말은 못하죠. 공천권 때문에. 통합당을 두고 영남 자민련이란 표현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가 중요하다. 영남권 당선자 중심으로 당이 운영되면 그런 언론의 평가가 굳어질 수 있다. 이제부터 좀 재밌는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보수 성향의 유튜브, 우파 유튜브들 태극기 세력과는 어떤 관계 정립이 필요한가? 딜레마 중에 딜레마다. 정말 딜레마다. 이게 정말 태극기 세력, 보수 유튜브들 참 딜레마야. 중도층의 대부분의 국민들의 마음을 못 얻으면 대선도 진다. 그렇다고 한 표 한 표가 소중한데 이분들과 절연할 수도 없다. 결국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공감대를 넓혀가야 된다. 어려운 일이지만 이걸 위해서 당대표가 있는 것이다. 보수 유튜브, 태극기 세력, 딜레마인데 아유 지금 뭐 이 어려운 상황에 이 사람들과 끊고 갈 수도 없고 같이 가야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도 이 말에는 동의합니다. 홍준표 당대표 시절에도 그랬어요. 태극기 세력들, 보수 유튜브들 어떻게 해야 되냐? 같이 가야지 어쩌겠어. 이 사람들 없어도 못 이겨. 왜? 태극기 세력과 보수 유튜브를 합치면 제가 볼 때는 200만 표는 나옵니다. 여러분. 200만 표는. 200만 표가 없으면 대권에서 못 이겨요. 정말 이게 딜레마다. 보수 유튜브, 태극기 세력 정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장점도 있고 한데 이 사람들 없이는 어차피 선거도 못 이겨. 그런데 이 사람들만 따라가면은 일반 국민들의 미진에서 멀어져. 참 이게 딜레마입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총선 조작 의혹은 어떻게 보나? 지금 부정선거, 선거 조작 이 얘기를 말하는 거죠. 지나치게 에너지 소모할 일이 아니다. 다만 이번 기회에 사전투표 제도는 반드시 손을 봐야 된다. 없애기 힘들면 없애는 게 좋지만 사전투표 없애는 게 좋지만 힘들면 최소화해야 된다. 사전투표 시기도 본투표일과 근접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은 한 4일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한 3, 4일 차이가 나는데 사전투표가 그렇게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본투표일과 가까이 붙이고 사전투표 자체를 최소화해야 된다. 그런데 이 사전투표 우파가 만든 겁니다. 우파가. 이 사전투표 제도, 사전투표 투표소를 어떻게 보관하고 뭘 어떻게 하고 이 사전투표에 대한 투표부터 개표까지의 일관의 프로세스 우파가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또 딜레마예요. 지금 사전투표를 없애야 된다. 사전투표 왜 만들었냐? 왜 이렇게 부실하냐? 어떻게 이렇게 보관할 수가 있냐? 관에 사전투표하면 왜 이렇게 CCTV도 없는 데서 보관을 하냐? 온갖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우파가 만든 거다. 이 제도. 사전투표도 우파가 만들었고 이 각종 프로세스도 우파가 만들었고 투표함을 어떻게 하니 뭘 저렇게 하니 다 우파가 만든 거다. 우파 때 다 그렇게 해왔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오세훈. 야 정말
지금 뭐 부정선거? 조작선거? 그건 아니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오세훈도.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또 보수 성향의 유튜브 태극기 세력 같은 욕먹을지도 모르니까 지나치게 에너지 소모를 할 일이 아니다. 여기 너무 신경 쓰지 마. 이렇게까지 우리가 다 빠져들 건 아니야. 이렇게 적당히 둘러대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선거는요, 목숨을 걸고 뛰는 겁니다. 정말. 모든 것을 걸고 뛰는 거예요. 얼굴 초췌해진 거 보세요. 이것 봐. 얼굴 초췌해진 거 보세요. 선거 지고 나서. 만약에 오세훈이야말로 부정선거로 졌다. 뭐 개표 조작 이런 걸로 졌다 하면요. 오세훈이야말로 목숨 걸고 이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달려들 겁니다. 오세훈이야말로. 정말 선거를 제대로 뛰어보지도 않은 분들이 정말 선거를 너무 무시하고 선거를 너무 만만하게 봐요. 선거 캠프에 있는 핵심들, 선거를 뛴 후보들, 후보자의 가족들, 보좌관들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쏟아붓습니다. 이번 선거에. 그리고 뭐 부정선거 의혹, 뭐 투표를 어떻게 할 거다, 뭐 개표 조작을 할 거다 이런 온갖 의혹들은요. 선거 전부터 있었어요. 저도 얘기했어요. 이번 선거 잘 지켜봐야 된다. 철두철미하게 봐야 된다. 열심히 철두철미하게 봐야 된다고 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국회의원들도 당협위원장들도 이번에 공천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번 선거 부정한 일이 없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감시해야 돼 라는 마음으로 이번 선거를 치렀습니다. 목숨 걸고. 그래갖고 보좌관들, 참관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똑바로 보라고 다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 다 시키고 미리 다 사전교육 다 시키고 뭐하고 집체교육도 시키고 하면서 이번에 혹시나 문재인이 사기 칠지 몰라. 문재인이 부정선거 저지를지 모르니까 우리가 정말 면밀하게 우리가 감시하면서 한 표도 뺏기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 하고 이번 선거를 떴습니다. 그런 오세훈이에요. 정말 선거를 만만하게 보고 야 일부러 져준 거 아니야? 적당히 얘들 비겁해서 말을 안 한다. 오세훈 이런 사람이 비겁하다. 선거 조작인 걸 알면서도 말을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본인이 선거를 한번 뛰어보세요. 그게 되나?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뛰는 게 선거인데 선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참 뭐 비겁하니 뭐니 막 좌파를 눈치 보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정말 선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이런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오세훈도 지금. 지나치게 에너지 소모할 일이 아니야. 이렇게 애둘러 표현을 합니다. 당의 진로와 관련해서 통합당 당선자 대회가 열리는데 이와 관련해 19일날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났다. 당 지도체제에 대해 논의하는 만큼 낙선자 등도 불러서 절박한 상황인식을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즉답을 피했다고 합니다. 김종인 비대위 재추진 움직임이 있는데 제일 좋은 것은 정말 이 당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전당대회를 조기에 여는 거다. 8월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우리 힘으로 바꿔나가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자강론 이게 베스트다. 이게 제일 좋다. 우리가 전당대회를 열어서 국민들 앞에 우리 손으로 직접 개혁해내는 모습, 달라지는 모습,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리얼하게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게 가장 좋은 거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김종인 역할론이 나오는 것이다. 그건 인정을 한다. 그런데 김종인이 물러나고 나면 이거는 개혁이나 이런 거는 김종인이 한 거지 통합당이 한 게 아니잖아. 하는 말이 나올 수도 있어서 걱정이다. 김종인이 물러나고 난 다음에는 다시 도로 통합당, 도로 한국당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바뀌는 모습을 국민들 앞에 보여주는 게 가장 베스트다. 저도 이 말에 정말 동의를 합니다. 차라리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서 스스로 변화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리얼하게 보이고 전당대회 중에 각 당대표 후보들이 피 터지는 고민을 한 흔적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선거가 맺었나?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치열하게 토론을 해 나가겠죠. 전당대회를 할 때. 이런 모습을 국민들 앞에 보여줘야 된다. 그게 베스트다. 김종인 카드 말고 대안이 있나? 만약 김종인 비대위가 무산되면 조기 전대 얘기가 나올 거다. 욕심 같으면, 오세훈의 욕심 같으면 비대위원장을 시켜주면 여러 보관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지만 갑자기 그런 자리가 나오겠나? 사람들이, 주호영이나 미래통합당에 있는 사람들이 오세훈을 비대위원장으로 앉혀주겠냐? 주변에선 조기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나가야 되는 게 아니냐 하고 하는데, 당권, 대권 분리 규정이 있어서 고민이다. 당권, 대권 분리 규정 때문에 고민이다. 이 얘기가 뭘까요? 대권에 욕심이 있다는 거죠. 나 당대표 나가고 싶은데 난 대권 나가야 돼. 오세훈은 대권 욕심이 있다. 내가 대권에 나가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당권, 대권 분리 규정 때문에 당대표의 전당대회에 나갈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다. 통합당 당원 당규상 내년 대선 2022년 3월 9일이 대선이요. 대선 출마 1년 6개월 전에 대표직을 포함한 모든 당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거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이거 악법입니다. 당대표가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땡큐넥스트님, 진짜 부정선거를 주장하려면 피선거 후견 대리투표가 비밀선거 위반으로 15,000표가 별도로 생겨서 누군가는 1인 2표제 또는 1인 3표제를 행사했다. 이것을 황문흥이 막아야지. 조혜주 씨를 황 씨가 통과시켰잖아. 이 15,000표 중 누군가는 당락이 바뀔 수도 있다. 네, 감사합니다. 할 얘기를 다 해주셨네요. 지금 이것 때문에 원래는 당대표로 나가야 될 사람들이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 당대표와 다음 대선 주자가 서로 궁합이 안 맞거나 손발이 안 맞거나 서로 정치적 이해관계가 안 맞아요. 그러면은 다음 대선 물 건너갑니다. 당대표와 대선 주자가 싸우다가 여러분 정말 위험한 겁니다. 차라리 대선 주자를 당대표를 시키자. 차라리 그게 낫지 않냐. 그래서 대선 후보들이 다 전당대회에 나오게 해서 여기서 당대표가 되면 그냥 그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주는 것도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뿐인 거예요. 그렇게 하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당권, 대권, 분리 문제가 해결되면 조기 전대를 할 경우 당권에 도전할 의지가 있다는 건가? 고민할 가치가 정말 있다.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다.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하겠다. 한다는 거죠. 그런데 뭐 있는 그대로 홍준표 같은 스타일은 있는 그대로 나 대권 나갈 거야 하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스타일이고, 오세훈은 슬쩍 이제 좀 이렇게 애매하게 말하는 거죠. 돌려 말하는 거죠. 나간다는 거죠. 한마디로 대권 나갈 거다. 대권 욕심이 있다. 대선에 경선에 나갈 거다. 최소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했죠. 오세훈, 황교안, 홍준표 거의 뭐 이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점에서 볼 때 이 세 사람이 다 같이 대선 경선을 뛴다고 하면은 저는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주호영이 이번에 당원 당규를 고쳐갖고 당대표직을 굳이 내려놓지 않아도 되게끔, 당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선 경선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당원 당규를 고치는 게 맞다. 그래야 다음 대선에서 더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수 재건 플랜이 있냐? 일단 사람이 중요하다. 그래서 뼈 때리는 얘기를 합니다. 지난 1년간 당 이미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무총리가 대표로 있는 당이었다. 박근혜 그림자가 당대표로 있는 당이었다. 탄핵 총리가 당대표로 있는 당이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의 이미지였다. 앞으로는 3040대가 당 전면에 등장해야 된다. 또 중요한 게 콘텐츠, 정책 콘텐츠인데 기본소득이라는 화두다. 기본소득이라는 얘기를 꺼냈어요. 절대 민주당이 먼저 가져가게 두면 안 된다. 기본소득이라 함은 재산이나 소득, 고용 여부, 노동의지 등과 무관하게 정부 재정으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저도 사실 기본소득을 찬성을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 우파들이 기본소득을 포퓰리즘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포퓰리즘일 수도 있지만 해야 된다 라고 보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본소득이고 하나는 아이, 육아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이에요. 아기를 낳아서 키우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좀 포퓰리즘이라고 하더라도 좀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 왜? 아니 국가 존립이 안 되니까. 애를 안 낳으면 나라가 없어져. 그러니까 애를 낳는 사람한테는 애를 하나가 됐든 둘이 됐든 셋이 됐든 애를 낳는 사람에게는 그래도 높은 수준의 혜택을 주는 것이 맞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유지를 시켜야 되니까 애를 안 낳으면 나라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포퓰리즘이고 뭐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실익이 있는 정책을 잘 찾아갖고 아이를 키우는 데는 좀 부담이 없도록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 요거 하나, 그리고 기본소득 이렇게 있는데 기본소득을 제가 대충 따져봤어요. 올해 2020년 보건복지 예산이 180조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단순 계산을 해서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 명이라고 하면 180조를 올해 2020년 예산인 복지 예산인 180조를 단순 계산해서 5천만으로 나누면 360만 원이 됩니다. 1인당 360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국민 한 명당 월 30만 원의 기본소득이 가능한 겁니다. 대신에 기본소득제가 된다고 하면은 대부분의 복지는 다 없애야 됩니다. 그럼 괜찮아요. 지금 뭔가 이상하게 그냥 우리가 알지도 모르는 뭐 복잡한 이런 복지 다 없애. 웬만한 복지는 다 없애. 그리고 이 웬만한 복지를 다 없애면 복지에 필요한 공무원들이 무지막지하게 많거든요. 이 사람들 월급 안 줘도 되죠. 이 사람들 다 슬슬 정리를 해. 복지에 투입이 되는 공무원들 다 없애고 복지에 대한 대부분의 복지를 다 없애. 그래서 복지 예산을 확보를 합니다. 그럼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예산보다 더 많아질 거예요. 공무원도 줄어들 테니까. 그런 상태에서 기본소득만 남겨라. 기본소득만. 그리고 나머지 복지는 다 없애라. 그럼 기본소득으로 가는 게 더 합리적일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또 하나를 말하자면 조금 어려운 사람들, 정말 어려운 사람들 있거든요. 생계 지원형 복지는 좀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 그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민주당이 먼저 꺼내고 미래통합당이 따라가면은 이것도 그냥 완전 뺏기는 거예요. 이 콘텐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기본소득이라는 거를 우파들이 거부하지 말고 지금의 이런 막장, 누가 어떻게 가져가는지도 모를 복잡한 이런 복지 제도를 완전히 축소해버린 다음에 기본소득으로 퉁치는 것도 방법이다. 이건 오히려 포퓰리즘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자세한 얘기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제가 볼 때 뭐 오세훈 정도 되는 사람이면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네, 땡큐넥스트님의 결혼이 필수가 아니라 선택인 시대입니다. 결혼도 필수고 결혼도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고 아이 낳는 것도 선택인 시대인데 아무도 결혼 안 하고 아무도 애 안 낳고 막 이렇게 점점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결혼율도 줄어들고 아이도 점점 안 낳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에 사람이 없어. 사람이 애를 안 낳으면 아니 한 100년 200년 지나면
인구가 막 2천만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포퓰리즘이라도, 저는 완전히 자유주의 우파지만 포퓰리즘이라도 대한민국을 존립시키기 위해서라도 좀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정치를 하면서 가장 후회된 때가 있냐? 서울시장직을 사퇴할 때다. 그때는 충정이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뼈아픈 순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거 다 기억하시죠?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무상복지, 무상의료, 뭐 이렇게 해갖고 무상 시리즈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 무상복지, 무상급식, 무상의료, 뭐 이렇게 시리즈가 막, 복지 포퓰리즘 시리즈가 쏟아질 때 이것을 막기 위해서 본인의 시장직을 걸고 국민 투표를 하자, 서울 시민들의 투표로 결정하자,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때가 진짜 후회되는 순간이다 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당대표가 홍준표였어요. 그때 당시에 당대표가 홍준표였는데, 홍준표 당대표가 왜 날 안 도와줬냐, 좀 서운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홍준표 당시 당대표의 생각이 어땠냐? 정치는 현실인데, 그때 당시 오세훈한테 홍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맞아, 그 말 맞아. 무상복지 막아야지. 무상이 어딨어? 다 세금으로 하는 거지. 그 말은 다 맞고 이걸 막아야 되는 것도 맞아. 우리나라 복지 포퓰리즘으로 쏟아지는 거 막아야 돼. 그런데 그거를 국민투표로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홍준표는. 왜? 홍준표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야, 프레임이 공짜로 밥 먹을래? 돈 주고 밥 먹을래? 요거를 국민들한테 투표하려고 하면 당연히 국민들은 공짜 밥 먹자고 투표를 하지. 이거는 투표로, 복지 포퓰리즘을 막는 거는 투표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힘을 갖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선거에서 이기고 우리가 그 복지 포퓰리즘을 안 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홍준표는. 우리가 선거에서 이기고 우리가 그 복지를 안 하면 되잖아. 우리가 힘을 갖고 포퓰리즘 안 하면 되잖아. 그렇게 가야 될 문제지, 국민 투표에 붙여갖고 이거 어떻게 이기냐. 선거 정치는 현실인데, 프레임이 공짜 밥, 돈 내는 밥, 공짜로 밥 먹을래? 아니면 돈 주고 밥 먹을래? 샤파도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놨는데 이걸로 갖고 투표를 하면 이게 되겠냐. 이건 투표로 붙일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홍준표는. 그래서 말렸다. 야, 이건 투표하지 마. 네 말 맞아. 네 말은 맞는데 이건 투표로 할 일이 아니야 했는데, 이 말을 안 듣고 시장직을 던졌습니다. 시장직을 걸었습니다, 당시 오세훈이. 그 바람에 졌죠. 그 바람에 여기서 지고 정말 인기 많았던 오세훈은 시장직을 내려놓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박원순이 삼선을 해먹고 있어요, 서울에서. 제가 뭐 기회가 되면 이 얘기도 자세하게 한번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면서 좌파의 전성시대가 만들어졌다. 박원순이라는 사람이 서울시장을 하면서. 오세훈이 이제는 좀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좀 깨달았나 모르겠네. 뼈아픈 순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 홍준표의 생각은 오세훈의 얘기가 틀렸다, 이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거는 투표로 이길 수는 없는 거다. 이거는 공짜 밥과 돈 주고 먹는 밥, 이 프레임을 이길 수 없다. 투표로는 이길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뭐 오세훈은 서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이제라도 좀 이해를 하시라. 정치는 현실이다. 좀 너무 순수했다. 오세훈이 너무 순진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보세요. 아주 순수하게 두 주먹 불끈 찌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오세훈을 그래도 좋게 보는 편입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차기 대권주자로 40대 경제 전문가를 말했다. 누구를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상징적인 표현이 아닐까 싶다. 특정인을 얘기한 게 아니다. 그렇게 갑자기 탁 튀어나온 게 아니라
아니다, 대선주자가. 대권에 도전할 건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니다. 총선에 지고는 무력감도 왔다. 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총선에 지고 나서 오세훈이 완전 멘붕이 와갖고 거의 뭐 페인처럼 살았다고 합니다. 정말 완전 멘붕에 빠졌었다고 합니다. 오세훈 총선에 지고 나서 이길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지고 나서 완전히 멘붕에 빠졌었다. 이제 멘붕에서 회복이 됐나 봐요. 그런데 며칠 지나면서 나 역시 무한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됐다. 꼭 내가 나가야 한다기보다는 지금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이들은 무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뜻이다. 홍준표랑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홍준표도 꼭 내가 나가야 된다라기보다는 내가 아니라도 좋다. 홍준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대통령 되고 싶어. 그런데 꼭 내가 아니라도 다음 대통령 선거 때는 정권교체를 해야 되겠다. 난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홍준표가 말했었습니다. 궤를 같이 합니다. 꼭 내가 나가야 한다라기보다는 지금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이들은 무한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 속마음은 뭘까요? 이게 홍준표와 어법의 차이입니다. 홍준표는 있는 그대로 까놓고 말합니다. 아이, 오세훈도 당연히 자기가 대통령 되고 싶겠죠. 그러니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대권 욕심이 있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파들은 점잖은 타령, 이렇게 나라가 말아먹는 중에도 뭐 젠틀함 타령, 품위 타령, 품격 타령 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의 표현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홍준표처럼 내가 대통령 됐으면 좋겠어. 모든 정치인들의 꿈이 대통령 아니야. 그런데 내가 아니라도 좋아. 다음 선거에는 꼭 정권교체를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이렇게 그냥 쓱 능구렁이처럼 이렇게 빠져나가는 이런 어법을 많은 우파 국민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함께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일단 그분의 의지가 없어 보이는데 통합당 운영에서는 함께하는 것이 당연히 도움된다. 표가 분산되면 이길 수 있겠나?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복당해야 되냐? 물어봅니다. 들어와야 한다. 당 안에서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당연하지. 홍준표는 당연히 들어와야 된다. 일단 복당하고 난 다음에 당 안에서 평가를 받는 게 맞다. 이 정도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황교안 전 대표님, 오세훈을 보세요. 들어와라. 페어플레이 하자. 나도 대권 나갈 거야. 홍준표도 대권 욕심 있지. 경선에서 이기면 되는 거 아니야? 경선에서 내가 이기면 내가 대선 후보 되는 거고, 경선에서 홍준표가 이기면 홍준표가 대선 후보가 되는 거지. 이 정도 넓은 마음, 이 정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 이 정도 애국심, 이 정도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들어와야지. 황교안한테 질문을 했으면 뭐라고 할까요? 황교안한테 홍준표 복당해야 되나요? 하면 또 답변 못하고 이리저리 뭐 능구렁이처럼 빠져나갈 겁니다. 황교안은요. 안 봐도 비디오예요. 본인이 컷오프 시켰으니까 오죽하겠습니까만. 그런 그릇으로, 그런 작은 그릇으로 무슨 대통령이냐. 오세훈은 그래도 그릇도 크다. 홍준표 들어와라. 페어플레이 하는 게 낫다. 미래한국당과의 통합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다. 잘 되리라고 본다. 국민이 보고 있다. 잠시 생각이 복잡한 분들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얼마나 가겠나 하고 웃었대요. 이 웃음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주호영, 김종인 이런 사람들 지금 각자의 정치적 이해 타산 계산기 두드리느냐고 지금 미래한국당과 통합과정 잘 안되고 있는데 이런 생각 얼마나 가겠냐. 복잡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복당도 똑같습니다. 지금 무소속 당선자들 복당 못하게 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생각이 복잡해요. 지금 주호영 홍준표를 견제하고 있어요. 왜 주호영이 김종인을 포기하지 못하느냐. 홍준표를 견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홍준표가 복당을 하고 당에 큰 영향력을 끼치기 전에 어떻게든 홍준표가 복당이 되더라도 힘을 못 쓰게끔 막기 위해서 시간을 질질 끌기 위한 김종인을 내세우려고 하는 거다.
문재인 정부에 걱정되는 게 있다면 그걸 말하자면 30분을 얘기해도 부족하다. 한 가지만 꼽자면 부익부 빈익빈에 심하다. 문재인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잘 살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계속 못 살게 하고 일자리도 사라지고 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빈부격차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부자들은 더 부자로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게 지금 문재인 정권이다. 최근에 지지율을 보면요. 잘 사는 계층에서 문재인 지지율이 올라가고 가난한 계층에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난한 층은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 부자들은 집값 미친듯이 올려주고 그냥 부자들한테 돈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척을 하지만 실제로는 부자들을 더 부자로 만들어주고 있다. 지금 가난한 사람들을 못살게 괴롭히고 있고. 윤미향 의혹에 대한 질문도 합니다. 견제받지 않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걸 보여주는 일반적인 사례다. 성역시 되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지금 위안부 이런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이 문제는 완전 성역화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썩은 거다. 견제받지 않았잖아. 윤미향 거기서 몇십 년을 그냥 다 해먹었잖아. 오로지 자기들끼리 다 해먹었잖아. 완전 성역화됐잖아. 위안부 문제. 그러니까 썩은 거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그런 사례가 지금 윤미향이다.